세 번째 강의가 됩니다. 자, 3회차, 우리 페이지 25페이지, 교재 25페이지 보시고요. 제2절입니다. 무역계약의 성립 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에 보시면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역계약을 시키기 위한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쭉 연결을 해보면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쭉 연결이 되는데요.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서 좀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무역계약. 자, 외국하고 물품을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그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단계가 뭘까요? 자, 해외 시장 조사하고 거래처를 발굴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물품을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어떤 문화권에 가서 팔면 잘 팔릴까? 그러한 해외 타겟 시장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거예요. 또 매수인은 내가 원하는 물품이 있는데 그 물품을 어느 나라에 가면 그런 물품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많다. 그 시장을 또 미리 조사를 해서 정해야 될 거고요. 그 정한 시장 내에 실제로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 구체적인 거래처를 또 우리가 발굴해내야 돼.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단계가 해외 시장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를 선정을 한다라는 단계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 시장 안에서 어떤 회사하고 거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정했다 칩시다. 그랬다면 그 회사에다가 두 번째 우리 이런 내용으로 좀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 우리 거래를 한번 체결해 봅시다라고 거래 제의를 하게 됩니다. 자, 거래 제의라고 하는 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내가 이런 물품을 만드는 이런 물품을 팔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한번 사보시지 않겠습니까? 물품 좋고요. 우리 물품 잘 만듭니다. 이렇게 먼저 제의를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거래 제의, 비즈니스 프로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회라는 게 또 나와요. 조회는 영어로 inquiry 이렇게 쓰는데요. inquire 하면 물어보다, 뭐 조회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요건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런 물품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데 이런 물품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달라, 카탈로그 보내달라, 거래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가격표도 좀 보내달라, 계약 조건 이런 것들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인콰이리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회하고요. 자, 이 조회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거래 제의를 해서 그 제의를 받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수인이 자기가 직접 매도인을 여러 시장 조사를 해서 거래처를 발굴해내서 거기에다가 바로 조회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조회를 받았다고 하면 그 조회를 받은 매도인이 그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회신해주는 이런 회신의 과정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이 조회하는 과정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쿼테이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쿼테이션 하면 견적한다. 견적을 우리가 쿼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쓰기도 해요. 견적낸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견적, 내가 이 물품에 관심이 있는데 이거 사면 얼마쯤 합니까?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조건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 이거 견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inquiry라는 과정을 견적하는 과정, quotation 또는 estimation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에 대해서 회신을 줬다면 견적에 대해서 견적서를 발송해 주는 과정이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용조회를 합니다. 자, 신용조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어로 credit inquiry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앞에서 우리 inquiry 조회라고 할 때 inquiry라는 단어를 먼저 썼었습니다. 이때 그냥 inquiry라고 하면 물품에 대해서 그 판매하는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우리가 inquiry라고 하고요. 신용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우리가 또 신용조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용조회라는 과정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는 않은 과정일 수 있어요. 국내 거래를 할 때는 신용조회가 이렇게 꼭 들어가는 과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내 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서로 상대방의 회사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회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회사 분위기는 어떤지, 주변에 뭐 알려진 평판이나 이런 게 국내니까 정보 입수하기도 쉽고 실제로 찾아가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근데 외국에서 물품을 사거나 외국의 물품을 팔거나 외국에서 물품을 살 때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샴페인 터트리고 좋아할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외국과 물품 거래를 할 때 아주 큰 거래가 아니라면 그때마다 방문을 해서 뭐 100불, 200불어치 하는데 그것 때문에 외국에 방문하면 비용이 더 들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서로 주고받은 서신의 내용이라거나 전화 통화하고 메일 주고받고 그다음에 서류 이런 것들로 그냥 거래를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조건은 괜찮지만 이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매도인, 매수인 관계를 맺는 게 위험이 없을 건가? 내가 믿을 만한 회사인가? 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물품 건네주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회사 망해가는 회사 아닌가? 항상 돈 띄어먹고 다른 회사들에게 이렇게 빚독촉 받고 있는 회사 아닌가? 이런 거 좀 의심해봐야 되고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물품을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물품이긴 한데 실제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신뢰도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반드시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해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크레딧 인콰이리라고 하고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신용조회까지 과정이 거쳤어요. 그렇다면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우리 맨 첫 시간에 얘기했을 때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 간에 물품을 사고 팔겠다라는 합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계약의 성질 중에 낙성 분류식 계약이라고 하는 성질도 얘기를 했었죠. 어떤 조건으로 물품을 사겠다, 팔겠다라는 합의가 있으면 그때 계약은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분류식 계약이니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에 합의가 바로 계약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이 합의의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물건을 팔겠다 또는 내가 이런 조건으로 물건을 사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안, 이런 의사표시를 우리가 통틀어서 청약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한 청약이 있는 때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오케이 좋다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걸 승낙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제안하고 그에 대해서 수락하고 둘이 합의하면 되지 뭐 이런 어려운 말을 꼭 써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청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청약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택청약. 네. 청약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보니까 offer라고 쓰더라고요. 오퍼는 어떤 제안,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안이라고 하면 되지. 요새 말로 뭐 허세 쩐다 이러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왜 청약이라는 말을 쓰냐. 승낙이라는 말은 그래, 뭐 이해할 수 있겠다. 그대로 어떤 제안이 있는데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 승낙 괜찮다. 승낙은 acceptance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 부분까지는 그렇게 저도 그랬고요. 받아들이는데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이 청약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단어가 법률적으로 쓰이는 법정 용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률상에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내가 이 물건 사려고 합니다. 자,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0원이래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물건 괜찮으니까 조금 깎아주세요. 900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딜을 할 수 있죠. 합의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그렇게 구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0개를 사겠습니다. 900원에 주세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조금 이따 돈 갖고 올 테니까 100개 준비해 두세요 라고 하고 이제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 물품 팔려고 하는 사람이 그 뒤에 말을 바꿔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900원에 팔면 내가 미치는 장사인 것 같아. 돈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 이제 안 팔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의사표시를 한 내용을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과정이 너무나 길어질 거고요.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힘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확신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국가에서 그 계약 체결의 과정,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그 과정에서의 청약과 승낙의 요건을 법률적으로 좀 정리를 해뒀고요. 법에서 청약은 어떤 것이다. 이런 요건을 갖췄으면 청약이다. 그다음에 그러한 청약은 마음대로 취소한다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합의의 과정에서 의사표시를 할 때 일정한 법률적인 요건과 그리고 법률에서 부여한 어떤 그 청약과 승낙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그 효력 같은 것들을 법으로 규정을 해두고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합의의 과정을 우리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틀에서 본다고 하면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어떤 효력이 있고 그 의사표시에 대해서 승낙이 있으면 합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의 과정,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살펴봐야 할 것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건 합의에 이르기 위한 합의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 합의가 있는 때에 낙성 분료식 계약 합의가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이 이때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 과정들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빼먹고 계약을 체결해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둘 사이에 합의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또는 어떤 당사자들은 요거 가지고는 불안하다. 중간에 더 과정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이 순서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거 왜 배우느냐? 자, 앞으로 우리가 특히 무역 영어 부분에서 영문 해석과 그다음에 영장문 부분에서 볼 때요. 그 내용들이 서신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서신을 볼 때 이 중에서 해외 시장 조사나 거래처 발굴 단계 또는 거래 제의를 하는 단계 또는 조회 또는 회신을 하는 단계, 신용 조회를 하는 단계, 청약과 승낙을 하는 단계, 계약이 성립됐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신을 읽을 때 미리 좀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주고 이런 내용의 서신을 주고받고 있으니까 당사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이 상태에서는 뭐가 중요하구나. 계약이 성립됐구나. 아니구나. 당사자 간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조망해 보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죠. 두세 번 정도만 반복을 해보시면 계약 체결하기 위한 과정들이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뒷부분에서는 이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씩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5페이지에 1번 목차가 있는데요. 해외시장조사, 거래처 발굴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해외시장 조사를 해서 그 시장 내에 나하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를 골라내는 과정, 거래처 발굴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에 보시면 거래 제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조사와 그 다음에 거래처를 선정한 후에 실제로
거래를 제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거래 제의라고 하는 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거래 이런 조건으로 거래를 좀 해보자라고 제의하는 걸 우리가 거래 제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거래 제의는 그런 의미고요. 거래 제의 시에 특히 이 부분 한번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서신으로 되어 있는 무역 영어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 과정에서 거래 제의에서는 보통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나는 어떤 국가에 있는 어떤 물품을 제조하고 있는 또는 어떤 물품을 팔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다. 거래처를 선정하게 된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서신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그 거래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기가 직접 요새는 뭐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검색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상공회의소라든가 기타 단체들이 있습니다. 경제 단체들에게 편지를 써요.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이런 물품을 팔고 있는 사람인데 또는 이런 물품을 사고 싶은 사람인데 나하고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소개시켜 달라라고 해서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무튼 서신에서 그런 내가 거래 제의를 하게 된 과정까지를 조금 얘기를 하고요. 보통 카탈로그 또는 어떤 경우에는 샘플을 같이 보내기도 해요. 내가 이런 물품을 팔고 있는데 카탈로그 좀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내가 팔고 있는 물품은 이런 물품입니다.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같이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그 서신에서 지금 이게 거래 제의 단계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거래 제의를 하고 나서 조회하고 그 다음 단계 회신 단계 이렇게 또 구분을 해본다고 하면 자, 조회 단계는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그 물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카탈로그나 샘플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 매수인이 이때 요청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물품 당신한테 제안을 받았다. 또는 어디에서 당신을 소개받고 지금 당신에게 연락을 하는데 내가 이런 물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나한테 카탈로그나 샘플 같은 걸 좀 보내봐라 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견적을 요청하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요 물품 얼마에 팔 수 있습니까? 또는 어떤 조건으로 팔 겁니까? 이렇게 견적을 물어보는 이런 단계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회신에는 보통 이렇게 견적을 요청했다라고 하면 내가 파는 물품, 이 물품은 단가가 얼마고 어떤 조건으로 팔 수 있고 다른 조건들은 어떻다? 이렇게 또 회신을 해주는 단계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거래 제의하고 조회, 회신 요 단계에서 또 우리 아까 신용조회라는 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신용조회 참조처 이런 정보를 또 주고받기도 해요. 신용거래 참조처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회사에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애플이 어떤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원이라는 회사를 내가 다 잘 몰라. 지금 처음 거래하는 회사예요. 이 원하고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신용조회를 해봐야 될 텐데 누구한테 이 원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그 당사자들이 나에 대한 신용 상태, 나의 재정 상태라든가 우리 회사의 평판 같은 건 어떤 회사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또는 어떤 은행에 물어보십시오라고 연락처를 서로 알려줍니다. 매수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플 정도 되면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되겠지만 우리 회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어떤 사람한테 어떤 회사한테 물어보십시오라고 연락처를 서로 줍니다. 그렇게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당사자, 대상, 연락처를 우리가 신용조회 참조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credit reference 이렇게 부릅니다. 크레딧 레퍼런스에 대한 정보들도 이때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 제의, 비즈니스 프로포설과 조회, 인콰이리 또는 쿼테이션, 견적을 요청하는 단계, 이에 대한 회신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조건이 맞는다고 바로 계약 체결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내가 계약 체결해도 되는지 이 당사자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를 계속 앞으로 잘 할 수 있을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경제적인 상태라든가 평판 같은 걸 알아보는 걸 신용조회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신용조회는 언제 해야 될까요? 계약 체결하고 나면 늦어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조회를 해야 될 거고요. 거래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한 100개 정도의 업체들을 선정해서 이 중에 하나랑 해야 되겠다. 100개를 전부 다 신용조회하는 건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의 업체, 계약을 체결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여기 신용조회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용조회 요소들,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돼요. 자, 신용조회의 요소라고 하는 건 신용조회를 할 때 물어보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 거래 회사에 대한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계약을 체결할 거냐.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캐릭터, 성격, 캐패시티, 능력, 자본, 캐피탈 이 정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봐요. 신용조회를 할 때 반드시 이런 정도는 물어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캐릭터 정도가 될 거예요. 성격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평판이라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신뢰도라든가 사실은 이건 숫자라든가 이런 걸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실제로 물어볼 때 그 매수인이라고 한다면 기타 다른 이제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 여태까지 대금 밀린 거 없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경제적으로 상황이 지금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도 물어보게 됩니다. 캐릭터, 그다음에 능력, 캐패시티라고 한다면 매수인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거, 그다음에 매도인의 경우에는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캐패시티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자본금 얼마나 그 자본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지 경제적으로 탄탄한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도 앞 글자가 다 C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요소를 3Cs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3Cs에 대한 조회를 한다.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것. 그 다음에 이 캐릭터, 캐패시티, 캐피탈 이외에도 컨디션, 거래의 조건이라거나 콜레터럴 하면 담보를 얘기합니다. 담보라든가 커런시, 통화, 달러를 쓸 건지 유로를 쓸 건지 그런 통화나 그다음에 국가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컨트리 해서 요거를 조합했을 때 위에 3Cs에다 두 개를 더 조합하면 5Cs 다 물어본다라고 하면 다 물어본다라고 하면 7Cs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3Cs 정도는 익숙해지셔야 될 거예요. 네. 신용조회의 내용이 주로 이런 것들이 된다. 3Cs 정도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신용조회의 방법입니다. 자, 신용조회 방법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재에 두 번째 나오는 그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상업흥신소, 은행, 동업자 조회 뭐 이 정도 세 가지를 큰 전형적인 신용조회 방법, 신용조회처로 봅니다. 자, 상업흥신소라고 하는 건 돈 받고 상업적으로 어떤 회사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외국에는 이런 신용조회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과정이라서 이런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일정 대금을 지급하고요. 수수료 지급하고 그 상대방 회사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은행조회가 있습니다. 거래은행에 그 당사자의 어떤 경제적인 상태, 재무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은행일 거예요. 담보 맡긴 것들, 그 다음에 뭐 대출금 어떻게 돼 있는지, 대출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은행에다 물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동업자, 같은 업종에 있는 그 회사에게 간접적으로 또 물어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상업흥신소가 될 텐데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는
그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나머지 은행이나 동업자 조회는 따로 비용은 많이 안 들 거예요. 비용은 안 들 텐데 그 정보를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약간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무역보험공사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진흥공사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각각의 그 수출입과 관련된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자에 대해서는 외국에 있는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회 뭐 이런 것들을 약간의 비용을 받고 진행해 주기도 해요. 국내 기관 뭐 이런 거 참고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정도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만날 때는요. 보통 요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서신에서는 그 신용조회에 관련된 과정에서 서신을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을 문제화시키고요. 거기서 은행에다 물어보는 방법, 그 다음에 동종업계에 물어보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지문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만나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용조회가 맞춰지게 되면 이제 청약과 승낙 이제 확실한 거예요. 그 회사하고 계약 체결해도 된다라는 확신을 얻었으면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계약을 성립시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약간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뒷부분에 그 27페이지부터 청약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9페이지부터 승낙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청약과 승낙은 우리가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되니까 이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청약과 승낙의 과정에서 이해할 것 청약과 승낙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기 위한 의사표시의 방법이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다. 합의가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 중에서 우리 아까 살펴봤던 무역계약은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합의는 청약과 승낙의 과정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